좋은 시간 가지셨나요? 그럼 남은 7분의 스피커 2세션 이어나가 볼 텐데요. 예, 잠시 나누시던 이야기 빨리 마무리하시고 착석해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오시는 중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선물을 준비해 주신 브랜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개합니다. 다산북스에서 우리는 광고비 없이 AI로 팝니다. 책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길벗에서 매출을 만드는 데이터 분석 위드 챗 GPT 그리고 제로클릭이라는 두 권의 책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KT 밀리의 서재에서 디 스킬 제너레이션 책 준비해 주셨습니다. 초인 마케팅 랩에서 마케터의 무기들 책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도다마인드에서 오늘 추첨하는 까나페 솔루션 제공해 주셨습니다. IM 블랭크 들어오실 때 타투 스티커 받으셨죠? 네, 타투 스티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캔버스에서 미리캔버스 프로 한 달 이용권 준비해 주셨고, 위피코퍼레이션 빼기에서 플랫폼 강의 할인 코드 선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픽 메이크에서 위픽 인사이드 서클 한정판 마케터의 티셔츠 그리고 모자 선물로 만들었습니다. 발표 세션 모두 끝나고 추첨 통해서 여러분들께 모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 네 분의 스피커 분들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김민, 브랜드가 오프라인 캠페인을 설계해야 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김영광님, 현실 골대녀 90만 명을 모은 축구 소셜 매치 문화에 대해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김명준님, 오프라인 공간 비즈니스의 가능성과 새로운 스몰 브랜드의 실험을 주제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양승만님, 디지털을 넘어 과학으로 글로벌 오프라인 광고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영광 스피커님, 현실 골대남 골대녀 90만 명을 모은 축구 소셜 매치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플레이 컴퍼니 플랫풋볼의 김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인사이트 서클 준비하기 전이 월드컵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 시기에 월드컵 시기에 맞춰서 축구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저를 섭외해 주셨는데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지금 술 한잔 했습니다. 네. 마침 술도 있고 해서 술 한잔 했고, 예, 참 뭐 다들 어떠신지, 예, 뭐 이런 얘기도 좀 신나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의 월드컵은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축구 간단하게 좀 이제 타겟을 나눴을 때 보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 축구를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고, 저희는 이제 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한 분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이제 소셜 매치라는 컨셉인데요. 그래서 뭐 다들 요즘 이제 혼자 뭔가 하는 문화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축구도 혼자 하고 싶을 때 저희 이제 플랫폼으로 오시면 언제 어디서든 축구를 전국에서 할 수 있는 매치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300개 구장들과 함께 이제 제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실 기존에 뭐 축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 모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람 모으기 힘들고 구장 예약하기 너무 힘들고 이런 문제들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려면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공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하고 이제 사람이 필요한, 사실 이걸 다 모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총무가 되게 총대를 메고 하지 않는 한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제 이 어려운 일들 이제 그리고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그 커뮤니티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용병을 구한다거나 이제 용병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용병을 구할 때 저 레벨 이제 하하하라고 썼는데 막상 가보면 이제 막 그 선출 분들이 계시는 그런 분들 많고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았죠. 전국에 이 뭔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그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이제 모아서 연결을 계속 이제 했습니다. 한 8년째 저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거의 뭐 유저가 없었습니다. 유저가 없었고 사실 개념 자체가 너무 새롭죠. 뭔가 모르는 사람과 내가 2시간 동안 만나서 뭔가 축구를 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던 이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그 유저분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 플랫폼이 됐고요. 저희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감정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준다라고 이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가 저희의 미션이고 이제 그 실제 유저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계속 직접 올리시는 이제 현상들을 보면서 그래서 뭔가 저희 오프라인 그 경험이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들은 이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뭔가 애매한 그런 서로의 실력보다는 좀 더 명확한 레벨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개인별로 매치 리포트를 다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축구 뛴겼던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AI 리포트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구장에는 다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그런 이제 그 영상 분석 이제 비전 AI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프로팀이 아니더라도 개인 참여자분들한테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유저분들과 접점 있는 브랜드들과도 그 시도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의 뭐 매치 안내 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제 브랜드에 좀 연결해서 그 경험들을 하고 있고 실제 구장에서도 그 샴푸를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제공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브랜드들이랑도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데 뭐 가민 같은 스마트워치 또 원래는 러닝 특화된 앱인데 이제 스포츠 데이터가 한 그 10배 정도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와 관련된 유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월드컵 시즌 또 이벤트도 그 여러 가지 재밌게 시도를 하고 있고, 예, 뭐 그 내가 만약에 월드컵 선수라면 어떤 이미지가 될까를 이제 셀카를 찍어서 올리면 이제 이렇게 변화도 해드리고 조끼도 모으는 뭐 이런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셜 매치라는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작은 시도로 했지만 뭐 구장, 아카데미, 뭐 매치 리포트, 잔디구도, 광고, 커머스 영역으로 계속 확장을 해나가면서 이제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페이커도 저도 좋아하는 이제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AI 오늘 AI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AI가 완벽할수록 이제 감정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된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저희도 이제 더 다양한 감정을 더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영준 스피커님. 오프라인 공간 비즈니스의 가능성과 새로운 스몰 브랜드의 실험. 예, 그 소개와 Q&A는 끝나고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놈룩이라는 작은 오프라인 공간 운영하고 있는 김영준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마 오늘 제일 아날로그적이고 삽질 같은 이야기이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실 자영업이랑 외식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왔었고요. 도시계획이랑 상업용 부동산 상권 분석 같은 일을 어떻게 보면 학부 석사 박사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30대는 주로 미국에서 보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을 갔었고요.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저를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한데 먹물이 제일 반대되는 개념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사람들이 제일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22는 제가 월 러닝 마일리지였고요. 그리고 500곳 이상의 양조장을 다녀왔고, 근데 왜 금호동을 매장으로 잡았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커뮤니티 실험을 좀 해보기 위해서 외식업 매장을 열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가오픈 3개월 그리고 오픈빨 3, 4개월 지나고 나면서 장마랑 무더위 겪으면서 매출이 하강하는 거를 이제 경험했고
근데 동시에 이제 되게 잘 되던 트렌디한 매장들이 폐업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동네 사람들을 찾으려면 그래서 잠재 고객을 찾는 거를 제일 무식한 방법으로 전단지를 돌려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전단지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많이 드리는데 40대 아저씨가 드리면 지가 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거고 먹는 거는 여러 번 먹으면서 결국 덮어 씌우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 매장이랑 연결 소비가 되는 매장들 근처에 담배 피는 곳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나눠드리는 행위를 했었고요. 그 과정 동안 한 달 동안 약 한 120분 정도가 잡힌 숫자가 120분이고요. 사실 아마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전단지를 보고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중에 85%가 사실은 동네에 사시는 기혼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집이랑은 아예 다른 프로파일이죠.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를 보면서 다른 가게들을 한 20곳 정도를 한 2개월 정도를 리얼타임으로 저희 매장이랑 같이 놓고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매장이 어떻게 맥락상에 존재하는가를 봤었고 다른 매장에 없는 손님인데 우리 매장에 있는 손님 그리고 우리 매장이 타 경쟁업장 대비 차별점은 그리고 배우 주거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현재 상권에는 포용하지 않고 있는 수요가 뭐지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니어나 가족들이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고깃집 외에는 8명 이상 회식이나 모임을 할 만한 곳이 없고 다 어둡고 젊은 층이 가거나 아니면 너무 노포에 소주 먹는 집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를 잘 못 써서 너무 저희 매장이랑은 다른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어머님들끼리 모임도 되게 많이 오고 밝은 분위기의 매장인데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게 오히려 덜 부담이 됐던 거예요. 브런치 가게 같은 매장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커뮤니티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관이나 러닝크루 같은 행사를 어떻게 좀 주기적으로 해볼까라는 실험을 했었고 그때 다른 가게들을 봤더니 대부분은 인스타 계정이나 아니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대관 문의인데 사실 마케터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대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있는 추상적인 기준이랑 체크리스트를 콘텐츠로 의사결정을 좀 수월하게 해줄 수 있으면은 조금 결정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한 7개 러닝 커뮤니티와 같이 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자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있어야 매장을 운영하는데 조금 유연하게 갈 수 있겠다 해서 제가 한 16개 제가 했던 독서 모임 커뮤니티에 제가 이런 책을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한 110분 정도가 와주셨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다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약 한 50가지 이벤트 정도를 매장에서 호스팅하고 잠재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약 150회 정도 호스팅을 하면서 한 10,000명 정도의 분들을 만나서 제 고객을 찾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사람들이 저는 감도가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매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를 관찰했었고 외식업 매장이면 술이나 식재료 관련된 책들을 저도 처음에 놨었습니다. 근데 러닝 책을 놓으니까 이게 너무 생소하니까 이걸 매개로 이야기를 하셔서 좀 새로운 시도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희세성 보통 이제 유행하는 술들을 갖다 놓는데 제가 봤었을 때 저평가됐는데 스토리가 있고 이제 못 파는 술들 같은 거를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팔아보는 일들을 하면서 스토리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가 미스매치가 난 아이템이랑 상권이랑 오면서 어떻게 보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B2B 영업 측면에서의 솔루션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맥주를 만들고 이거를 팔아보는 경험들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제 2, 3월에 벨기에 출장을 통해서 한 50여 곳의 벨기에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랑 미팅을 하고 이제 수입사와 그리고 작은 양조장과 브랜드를 위한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Q&A 시간에 나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양승만 스피커님 디지털을 넘어 과학으로 글로벌 오프라인 광고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개항구 마케팅 컴퍼니 운영하고 있는 양승만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개항구 좋아하시나요? 네,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통 데이터가 없고 또 엄청 비싸고 또 검증하기 힘든 매체라서 다들 약간 기피하시거나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 5개 광고 캠페인은 사실 조금 한국과 다릅니다. 이런 에어비앤비나 우버, 넷플릭스, 애플 같은 그런 빅테크 브랜드들이 5개 광고를 굉장히 전략적인 성장 채널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가 이제 사실 다른 차이라기보다는 이런 환경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제 광고 전문성과 이런 공간 정보 분석 기술을 통해서 5개 광고 마케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솔루션 컴퍼니고요. 저희의 클라이언트는 지금 여기 올리브영과 그다음에 뭐 폴리시스 이런 대행사부터 시작해서 메데이 같은 브랜드 같은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5개 광고를 왜 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브랜드가 크다 보면 어느 순간 캐즘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 캐즘에 있어서 대중에게 정말 잘 도달하고 침투하고 인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5개 광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에는 알아서 캠페인을 돌리면 타겟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5개 광고는 그게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는 또 어려운 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쓸 수 있는 매체 지면도 서울에만 인벤토리로 따지면 한 18만 개의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서 이 5개 광고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로벌 5개 광고 마케팅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집중했던 거는 단순히 뭐 PDH나 디지털 5개 광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광고는 사실 집행하기 전에 모든 승부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인텔리전스, 즉 광고를 더 잘 집행하기 위한 것들에 굉장히 집중했었고요. 이런 오프라인 광고 인텔리전스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4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디언스 모델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공간 맥락 타겟팅이고, 세 번째는 이제 미디어와 메시지를 쾌적화하고, 마지막은 측정입니다. 우선 오디언스 모델링이 5개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소비자, 즉 시장의 특성을 이런 인구나 지역으로 일단 정의를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식을 바꾸고 인지를 바꿔야 되는가를 이런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나 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뺏어오면 좋을 그런 브랜드의 고객들을 정의하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검색과 리뷰, 서베이 등의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광고에 해서 인지와 인식을 바꿨을 때 성장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오디언스 모델링을 프로필을 정의하는 것에서 첫 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된 오디언스를 이제 5개 광고에서는 사실 이제 니즈가 발생하는 맥락과 또 문제가 경험되는 공간적 맥락, 또 구매가 전환되는 그런 공간적 맥락이 사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공간으로 분석해서 광고가 개입돼야 되는 이런 시공간을 도출하게 되고요. 이 도출된 시공간을 실제 구매 가능한 매체를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서 마치 인사평가를 하는 것처럼 매체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그 매체 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미디어 믹스를 설계하고 그 미디어 믹스의 인벤토리를 구매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전광판, 그 다음에 버스 쉘터, 엘리베이터 이런 매장 화면까지 다양한 터치 포인트로 또 다양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5개 광고를 설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텔리전스 설계가 되는데요. 그 다음은 사실 이 5개 광고라는 게 사실 매체를 사는 것보다는 그 공간에 광고할 권리를 사는 거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 사실 시계열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맥락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맥락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그 맥락마다 어떻게 크리에이티브와 어떻게 소재를 배치하는 게 좀 더 시의성 있고 어텐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크리에이티브 최적화도 현재 지금 인텔리전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과 성과평가인데요. 이 측정과 성과평가는 사실 그 미국과 일본과 유럽의 5개 광고 회사들과 기관들이 굉장히 협업을 해서 이런 방법론과 이런 가이드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한 방법론에 맞춰서 이런 미디어 익스포셔를 이제 KT나 SKC 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그 가시권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아이디 값을 받아서 임프레션과 이런 니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통해서 실제로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인지와 인식이 바뀌었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개 광고가 사실 이 데이터나 기술의 미개척제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대부분의 마케터 분들께서 사실 5개 광고에 대한 편견 때문에 5개 광고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빅브랜드들이나 테크 브랜드들이 5개 광고를 열심히 쓰고 있는 걸 약간 의구심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5개 광고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만큼 마케터 분들께서 5개 광고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마음에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 세션 4명의 스피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끊고 들어가신 분도 계신데 못다 하신 말씀 해주시고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못다 하신 말씀 한번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플랩 김영광입니다. 같이 뭐 축구하고 싶을 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메이드코프 김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드타일 코파운더 양승만이고요. 못다한 얘기는 저희가 B2B 마케터를 뽑고 있는데 여기 마케터 많이 계셔가지고 혹시 저희 관심 있으시면 에드타입 쳐주시고 마케터 꼭 지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얘기를 급하게 끄는 김영준이고요. 저녁에는 술 팔고 가끔씩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대학원에서 상권 분석이랑 소비자 분석 같은 강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네 분께 질문해 주세요. 아까 영준 대표님 말씀하시다가 끝나서 저기서 막 이렇게 아쉬움이 막 들렸던 것 같은데 그 러닝과 맥주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결을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었는지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제가 잘 이해하는 소비자로 가야 좀 더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막연하게 연결을 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맥주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꼭 주류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든 사람들이 생산자든 유통사든 다 이걸 내가 만들었으니까 객관적인 스펙으로 장점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B2B 매장에서 엔드 유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마진을 더 붙어서 팔아야 되는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단골 고객 그리고 입지, 메뉴와의 핏 여러 가지 요건들이 사실은 맞았을 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보려고 러닝 끝나고 마시는 맥주가 단순히 러닝이 유행이어서라기보다는 사실 보통 그러면은 맥주를 파는 곳에다가 거래처를 뚫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비자는 사실 러닝 끝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되고 그냥 탄산수를 먹어도 되고 맥주를 먹어도 되고 그 옵션 아니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공간에다가 어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게 작동할까를 사실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러너를 타겟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5분 거리인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포트원의 장희민 마케터입니다. 그 김민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여기 성수역에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팝업 스토어를 보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팝업 스토어가 이제 이렇게 많으면은 오히려 이제 희소성이 이제 팝업 스토어로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 팝업 스토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이제 희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결국 이제 굿즈나 어떤 한정판이 아니라 메시지나 세계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 사실 꼭 성수가 아니어도 팝업 스토어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무엇으로 귀결시킬 거냐 해서 브랜드를 찾아주고 브랜드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더 브랜드에 몰입하고 또 브랜드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동일한 환경 안에 있긴 하거든요. 온라인에서도 UX를 고도화하는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도 어떻게 고객들의 경험을 고도화할지를 설계를 할 텐데요. 그 무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로서 이제 브랜드만의 특별한 IP들을 만드는 방식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워낙에 대두가 많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위해서 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프라인의 팝업 스토어가 사전과 사후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집결하고 그게 결국에는 라이프타임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과정까지 설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AI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 장훈입니다. 저 김영광 대표님한테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있을 때 그 프로젝트로서 그 농구판 플랩을 만들자라는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사실 플랩이 나온 이후로 그런 서비스들이 스포츠에서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사실 플랩도 처음에 했을 때 커뮤니티에 대한 거를 타파를 하는 부분에서 뭐 그
팀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갈증을 느꼈듯이 지금도 뭔가 차별화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실 텐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배달 플랫폼인데 자율주행 배달 플랫폼이란 차별점을 가지고 그걸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그 특징 하나로만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시각으로 다른 거를 타파를 해야 될지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맥락은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밌게 라는 경험을 드릴 수 있을까는 변함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쉽게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전국에 저희 유저분들은 뭐 출장 가서 축구하고 싶을 때 저희 서비스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출장 갈 때 이제 축구화 챙겨서 가면 어디서든 축구하고 올 수 있고 이제 그렇기도 하시고, 그래서 10개까지는 좀 많이 좀 도달이 된 것 같은데 더 재밌게에 대한 고민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AI 리포트 매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올해 또 한강에서 그 한강 위에 풋살장을 만들어서 플랫 이제 풋살 대회를 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새로운 시도들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워낙 제한적인 뭐 공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좀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경험을 드릴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레벨을 좀 더 레벨에 대한 그 유저분들의 의견도 사실 되게 많아요. 왜냐면 뭐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내 레벨을 뭐 이렇게 평가하냐 약간 그런 뭐 것도 많은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다양한 브랜드사랑도 접점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다른 브랜드와 연결했을 때 더 좋은 재밌는 경험을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요즘 또 종목 확장이랑 지역 확장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진출을 올해부터 했고, 그래서 종목은 좀 피클볼에 대한 수요가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소셜 매치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위한 법인카드를 만드는 고이드의 마케터 최신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승만 대표님께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쭙게 되는데요. 우선 저희가 법인카드 서비스다 보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 뭐 웹이나 이런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리드를 수집해도 너무 이제 단발성으로 한 달에 모실 수 있는 법인도 너무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5개 광고를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램프나 브렉스처럼 이제 해외 유명한 고이드랑 비슷한 법인카드 솔루션들은 다 이렇게 5개 광고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확 점프업을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국내에서는 B2B 기업이 이렇게 성공했던 사례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B2B 업계에서 이렇게 브랜디드 캠페인을 5개 광고로 운영을 했을 때 성공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비용은 뭐 많이 쓰면은 많이 쓸수록 좋잖아요. 근데 얼만큼의 이제 고객한테 노출을 하고 이제 기간을 잡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효과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그 국내가 그 외국과 다르게 B2B 하시는 분들이 5개 광고를 많이 의구심을 바라보는 건 현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B2B에서 좀 성공적인 이런 5개 광고 케이스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저희가 거의 3년 동안 매달 그 서울을 흩어져서 전체 팀원들이 5개 광고 임장을 다녀요. 사진을 다 찍고 있는데 아직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 말씀에는 저희도 확실히 말씀을 드려 너무 죄송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 5개 광고의 가능성 법인 쪽에서 좀 보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실 광고를 5개 광고로 많이 해요. 저희도 이제 B2B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5개 광고는 일단 저희가 타겟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찝어버리고 그 카테고리에 종사하시는 이런 의사결정권자 분들이 어느 건물에 거주하고 어느 건물에 출근하는지에 대한 OD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출발하는 시작부터 엘리베이터 광고, 내려와서 티맵 광고,
그 다음에 전광판 광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스페이스에 대해 이런 오피스 광고까지 보시다 보면은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각인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메시지만 잘 잡으면은 각인이 되고 계속 각인이 되다가 그때 PR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이런 세미나 마케팅 같은 걸 치다 보면은 그때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저비용 고율의 이런 타겟 마케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내 B2B 업계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파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회의적이시다 보니까 요즘에는 워낙 많이 하시는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뷰티 브랜드나 아니면 금융사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부터는 또 그런 전도 활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올리브영에서 IMC 마케팅하고 있는 이재원입니다. 양승만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올리브영이 이제 인바운드 외국인 대상의 매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광고를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랜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OOH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글로벌 타겟 대상, 그 인바운드 외국인 대상으로 했을 때 OOH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 검증하기 어려워서 OOH밖에 답이 없지만 어떻게 이걸 설득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바운드 외국인 대상으로 재밌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외국인 대상으로 이 OOH가 성과가 있었는지 좀 사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그 외국인 대상 5개 광고는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외국인 대상 5개 광고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인천공항에 광고하자. 혹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광고하자가 첫 번째 생각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강남이나 뭐 성수같이 외국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곳에서 약간 좀 규모감을 주자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가장 봤던 좀 재미있는 저희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크리에이티브적인 재미있음을 저희가 사실 다들 엔지니어들이라서 그런 재미있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저희가 재밌는 건 와, 이 업체 데이터 진짜 잘 봤다라는 그런 재미있음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그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인천공항 체류하는 그 전체 한국을 스캔에 딱 쪄봤을 때 그 외국인의 이런 국적별 체류 데이터 실시간 이제 존재 데이터를 봤을 때 인천공항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오히려 명동의 호텔에 잡으시면서 명동 충무로 약간 어떻게 보면 상권 분석 쪽이랑 비슷한데요. 명동 충무로 쪽에 숙소를 잡으시면서 거기서 계속 마치 저희가 뭐 오사카를 가든 도쿄를 가든 숙소 근처에서 계속 뺑뺑 도는 것처럼 외국인들께서 막 그렇게 도는 약간 OD 데이터가 많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 외국인들한테 호텔에 들어와서부터 나와서 걔네들이 헤맬 때 또 헤매서 어느 뭐 PY 방문할 때 계속 우리를 전략적으로 노출해야지라고 해서 광고를 하신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저는 강남 언니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언니가 사실 되게 여기는 강남 언니가 할 광고판이 아닌데 했는데 이제 규모가 있게 강남을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이 곳곳에 외국인이 헤매는 동선의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뭐 이상한 매체를 계속 광고를 하세요. 근데 그것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디 가든 강남 어머니가 보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마치 어디 가든 카카오 프렌즈가 보이는 것처럼 어디 가든 강남 어머니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5개 광고를 굉장히 잘한 사례라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히려 정값이 적은 저녁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전단지도 사실은 비슷한 접근이었는데요. 강남역처럼 많이 정보를 받거나 전단지를 많이 받으면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많이 받지 않는 그 새벽 시간대나 이럴 때는 별로 결국은 정보값이 몇 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 남거든요. 이건 사실 외국인이랑 내국인이랑 상관없이 동일한 접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5개 광고 하고 있는 성민재입니다. 김영광 마케터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초반 집객이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는 분명히 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고 지금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대비 아닌 선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네. 일단 초반 이제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다 있겠지만 초반에는 일단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하니까 그 개념을 알리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매일 축구를 했습니다. 매치를 살리자.
핵심 목표였고요. 매치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축구를 하는 그렇게 생존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제일 큰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냥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버텼고 이제 그 이후로 감사하게도 계속 꾸준히 이제 유저분들이 찾아주셔서 지금 생각나는 이제 생존 두 가지였던 것 같고요. 캐시플로 뭐 현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안정적으로 해서 투자도 받긴 했거든요. 이제 투자도 받았고 이제 시리즈 투자도 이번에 마무리될 거라서 받았고 현금도 이제 유저분들이 계속 현금을 잘 내주신 덕분에 현금이 아직은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 세 분의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 분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의민 스피커님, AI 에이전트 비즈니스에 진짜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 다음 김나래 스피커님, 매출을 만드는 마케터의 무기 ABM.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세빈 마케터, 해외 소비자는 브랜드를 어디서 발견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장의민 스피커님, AI 에이전트 비즈니스에 진짜 도움이 될까?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진짜 AI 에이전트가 실무를 넘어서 비즈니스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좀 제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 실제로 영상 PD에서 이제 B2B 마케터가 된 지 한 반년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포트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B2B 마케터가 되어 보니까 생각보다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광고도 분석해야 되고 PR도 해야 되고 콘텐츠도 쓰고 이제 파트너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포트원은 그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뭔가를 파시면은 무조건 결제가 필요한데 그런 결제를 굉장히 잘 도와주는 인프라라고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마케터가 아니었고 저는 좀 이제 커뮤니티 매니저로 이제 일을 시작했다가 개인 사업도 잠깐 했다가 이제 영상 PD까지 했다가 이제 마케팅에 흥미를 느껴서 이제 B2B 마케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이제 그 공동 CEO한테 이런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어로. 이제 요지는 그 클로드를 써서 뭔가를 좀 해봐라. 그런데 일단 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너무 이제 황당한 거예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오니까 입사한 지 한 3개월 차였던 것 같은데 진짜 좀 크게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지금 아직 뭐 잘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일단은 위에서 좀 AI를 써보러 가니까 좀 클로드를 써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클로드를 썼더니 생각보다 이제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 우선순위도 좀 설정할 수 있었고 특히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이제 쓰다 보니까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에 조금 더 이제 근접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마케터는 광고 데이터를 분석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데이터들을 그냥 다운만 해서 업로드만 해도 알아서 리포트로 만들어주고 정말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한 90% 정도 감소가 돼서 제가 이제 아까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잘했다 클로드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좀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시보드랑 저렇게 다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좀 놀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좀 클로드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코워크든 채팅이든 이제 프로젝트에서 역할을 명확히 주고 그 맥락을 줘가지고 포트원에 대해서 맥락을 파악한 상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굴리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에이전트를 좀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B2B 서비스다 보니까 리드가 들었을 때 리드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콘텐츠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초안을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무들 말고 진짜로 그래서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주냐 AI 에이전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자리 빨리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B2B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SDR이라고 이제 리드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져서 리드가 계속 새고 있었어요. 한 달에 거의 저희 리드가 한 200~300개가 들어오는데 그걸 일일이 사람이 검증할 수 없으니까 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봇이 이 리드가 들어오면 이게 실제로 기존 고객사인지 그리고 회사 재무 정보는 어떤지 최근에 IPO 정보가 있는지 그런 걸 다 파악해서 저희 세일즈에 넘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응대로 넘어갈지를 다 판단을 해줍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오토봇이라고 이제 이렇게 리드가 들어오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이제 공시를 다 파악을 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지 누구를 태그해야 되는지 그래서 세일즈까지 다 태그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리드를 빠지지 않고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에도 실제로 이게 블랙박스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제가 또 클로드를 통해서 따로 리드 검증 봇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토봇이 종종 놓치는 맥락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오토봇이 검증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클로드를 통해서 바로 돌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디스커버리를 이제 하고 실제로 영업을 할 만한지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결제 정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고객사들이 매출이 이제 빠지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저희를 이탈할 수 있는 신호라고 이제 파악을 해서 이상 감지를 하고 실제로 저희 이제 AM 분들이라고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알람을 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액에 빠졌을 때는 바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일즈가 붙어라라고 해서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AI 에이전트를 잘 쓰려면은 데이터가 좀 잘 공유가 될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스피커 모시겠습니다. 김나래 마케터님, 매출을 만드는 마케터의 무기 ABM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ABM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마케팅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말씀하시는 게 리드는 계속해서 쌓이는데 매출이 그대로예요 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저는 리드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바로 ABM입니다. 우리가 마케터들이 리드는 진짜 잘 봐요. 요새 CRM 툴도 워낙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리드들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뭐 전환율 계산을 너무 잘하는데 사실 매출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매주 세일즈랑 미팅을 할 때 많이 듣는 말입니다. 마케팅은 저희 이번 달 리드 이만큼 만들었어요. 근데 세일즈는 누구한테 연락해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이제 리드의 수가 과연 우리 마케터들의 KPI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 구매 프로세스를 보면 최소 6.4명이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명의 우리에게 들어온 폼을 작성한 리드 한 명이 아니라 실제 구매를 일으키는 6.4명을 모두 컨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거는 단 한 명이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봐야 한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ABM의 약자 중 하나인 어카운트거든요. 그러니까 리드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어카운트는 이 리드들을 하나의 조직 단위로 묶어내는 그 단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M이 어카운트 베이스드 마케팅 혹은 뭐 매니지먼트라고 쓰이기는 하는데 이 폼을 한 명 한 명 채운 리드들 단순히 보는 걸 떠나서 이 조직들에게 특히 이 조직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를 공략을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하면 깔때기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ABM은 이걸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리드들 중에서 카운트를 좁혀가면서 클로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맞는 핏한 고객을 찍어내고 그들에게 알맞은 컨텐츠들과 방법들을 제공을 하면서 딜클로징을 시키는 전략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낼까가 아니라 어떤 계정에게 했을 때 우리가 클로징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CRM과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 ABM을 얘기하려고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성공했던 방법을 공유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16년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업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고객들은 약간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뭐 팔려고 전화했구나라는 좀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셔서. 근데 이 ABM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클로즈드 이벤트인데요. 그러니까 완전 핏한 고객들을 찾고 그들을 하나씩 세그멘테이션을 정교하게 나눕니다. 예를 들면 그게 도메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C레벨이라던가 이런 직위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을 그룹화해서 클로즈드 이벤트, 그러니까 어떤 초청 형식의 이벤트를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무조건 세일즈들에게 초청을 해와라가 아니라 마케터인 내가 직접 뛰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연락을 하고 초청을 하는 것,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가 연락을 했을 때에 그런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고, 또 마케터가 연락을 드리면 마케팅에서 어떤 혜택을 주려고 나한테 연락을 했지? 라고 하는 약간 이 부담감을 줄여드리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케터라면 고객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AB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터라면 직접 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전략을 꼭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워낙 짧아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 나중에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모시겠습니다. 박세빈 마케터님. 해외 소비자는 브랜드를 어디서 발견하는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넥서스에서 세일즈 담당하고 있는 박세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패션 브랜드 MD로 그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한국 브랜드와 글로벌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느꼈던 점과 지금 중국 소비자 시점에서 느끼고 있는 점들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나와봤고요. 브랜드를 만나보면 보통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릴까? 광고를 해야 할지 인플루언서를 써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고를 어떻게 할지보다 어떤 식으로 발견되어야 할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추천인지 아니면 검색을 통한 발견이었는지, 그 첫 접점이 브랜드의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소비자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미 검색을 시작하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살지, 어떤 브랜드가 괜찮을지 미리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시작은 광고일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의 시작점은 검색이나 컨텐츠인 경우들이 많고요. 중국이 이런 반응이 가장 빠르게 보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는 한국에 와서 브랜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기 전부터 이미 검색을 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중에 샤오홍슈는 중국 소비자들이 검색 기반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 오기 전에 샤오홍슈를 통해서 성수동을 검색한다든지 뭐 브랜드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명,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패션 브랜드를 검색하기보다는 성수동에서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한다든지, 성수동에서 어떤 쇼핑을 해야 하는지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검색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네, 그 중에 그 컨텐츠의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순간적인 반응인 좋아요보다 앞으로 실제로 방문을 하기 위한 기록으로 생각하는 게 저장이라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저장한 컨텐츠를 통해서 그 방문 동선을 짜게 되고요. 어떤 카페를 갈지, 어떤 편집샵을 들릴지, 어떤 브랜드를 방문해서 어떤 옷을 살지에 대해서 계획하게 됩니다. 실제 서울의 외국인 방문 흐름도 지역별로 다양해지고 있고요. 명동 같은 정통 상권뿐만 아니라 여기가 있는 성수동, 홍대, 한남동처럼 컨텐츠로 소비되는 지역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수는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보다 컨텐츠를 통해 알려지고 저장되고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패션 브랜드 MD로 일을 했기 때문에 컨텐츠를 볼 때도 단순히 심미적으로 예쁜 것보다 조회수가 실제 고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컨텐츠인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원하는 건 단순 조회수가 아니라 방문객, 회원, 매출입니다. 컨텐츠가 많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고객들이 방문을 하는 것이 실제 의미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컨텐츠는 브랜드를 검색하게 만들고 저장하게 만들고 매장에 가보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저는 단순히 예쁜 컨텐츠보다 실제 행동을 만드는 컨텐츠가 브랜드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누가 어떤 맥락에서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좀 달라집니다. 소비자는 브랜드가 직접 하는 말보다 실제 경험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의 연결 방식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와 크리에이터의 연결은 단순 섭외가 아니라 소비자가 브랜드를 발견하고 저장하고 방문하게 만드는 접점을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이 연결 구조가 앞으로 브랜드의 해외 소비자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변화가 가장 빠르게 보이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이 흐름은 중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동남아와 미주 시장까지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브랜드가 던져야 할 질문은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더 많이 노출될까도 중요하지만 어떤 컨텐츠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해외 소비자와의 첫 접점은 광고보다 컨텐츠 안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소비자는 컨텐츠를 통해서 브랜드를 발견하고 저장하고 방문합니다. 저는 앞으로 브랜드의 경쟁력이 얼마나 많이 보였는가 보다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션 세 분 발표 마쳤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못다 하신 말씀 소개 한 말씀씩 듣고요. Q&A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떨어버리긴 했는데 방금 발표했던 브랜드 넥서스 세일즈 담당하고 있는 박세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한 포트원 장의민이고요. 오늘 제가 명함을 100장을 가지고 왔거든요. 다 인사 한 번씩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같이 네트워킹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기업 파두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김나래라고 하고요. B2B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AI 시대에 마케터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고민이 되게 많은데 사실 ABM이 그 AI가 차마 대체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샤드 글로벌 공인이라고 하고요. 저희 글로벌 기업의 이제 B2B에서 ABM을 이제 다른 해외에서는 ABM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ABM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경험하셨을 때 이제 여러 계열사를 가진 회사를 대상으로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이제 그 저희 고객사가 국내에서 그 C레벨들의 오프라인 동선에 맞춰서 5개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체 계열사의 사무실들도 많고 동선들을 다 사실은 그게 저희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무산이 되긴 했는데 이런 접근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런 접근이라고 하는 게 혹시
오프라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프라인. 5개 광고가 너무 흩뿌린다는 생각이 네네. 들었거든요. ABM은 사실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타겟팅된 이제 네, 맞아요. 접근인데 네. 너무 이제 예산 낭비를 하는 접근이 아닌가 싶어서 그 고객을 설득에 성공은 했지만 설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도 근거를 제시를 하지 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데 좀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여전히 대기업의 임원진 분들은 그 홍보 기획팀 이런 곳에서 매일 오전에 그 보고를 받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곳에서는 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많이 확보를 하더라고요. 뭐 언론 보도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고 주로 아직도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많이 정보를 취재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위 라인으로 보고를 올려서 그분들께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이런 ABM을 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환경이 좀 더 알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이 C레벨들이 많이 보시는 언론 매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사실 늘 그 회장분들 아시잖아요. 그 전용 차에 탑승하셔서 이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5개 광고 보실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니픽 김은지입니다. 저는 장은민 마케터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여러 에이전트를 만드는 시도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에이전트를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저희도 지금 이제 제공하려고 하고 있지만 해보면 구조화된 계산이나 판단은 되게 잘하는데 아까 해보신 뭐 분석 보고서라던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영역에서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채워졌을 때 어떤 특성을 가졌을 때 그런 에이전트가 유용하다고 느끼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만들면서 느꼈던 인사이트가 궁금합니다. 일단 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받냐 못 받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회사는 정말 럭키하게도 그 저희 회사 자체가 개발자들도 그렇고 인프라팀에 굉장히 AI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비개발자뿐만 아니라 개발자들도 그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 MCP 서버를 딱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서 그 MCP 서버에 저희 뭐 블로그 콘텐츠랑 매출 데이터랑 고객사 데이터 그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좀 양질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포다라고 저희 데이터 에이전트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처음에는 좀 계산은 잘하지만 그 고객사의 이름이 틀리거나 맥락을 잘 캐치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루프를 돌리면서 실행을 하면서 점점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정리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좀 노가다를 잘 시키면서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 있는데요. 장은민 마케터님께. 예. 그 비즈니스가 되게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검증하나요? 검증이요? 네. 일단 검증이라기보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맥락은 저희는 B2B 회사이기 때문에 그 리드가 적합한 기회인지 아닌지를 만약에 놓치게 되고 그거를 놓치고 그 리드를 영업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저희 비즈니스에 손실이 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SDR이 저희 이제 회사에 없어져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리드가 되게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검증하는 게 지금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리드를 놓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희 쪽으로 이제 리드가 들어올 때 저희 회사는 그 온라인 거래액이 되게 중요해요. 한 달에 온라인 거래액이 얼마나 나오냐. 근데 되게 큰 대기업인데 신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액이 없으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핑을 주지 않으면 그냥 세일즈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대기업 엔터프라이즈를 영업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처럼 보스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온라인 거래액이 작더라도 월 매출이 실제로 모기업이 얼마나 큰지, IPO를 앞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업 기회로 전환을 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지금 세일즈들이
영업을 리소스를 아끼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비즈니스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고객사들이 그 전에는 그냥 이탈을 하게 되면은 원인을 몰랐어요. 이탈을 왜 하는지. 그렇게 되면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대로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데, 지금은 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매출에서 위기가 있거나 뭔가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은 이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선제적으로 알게 돼서 저희가 실제로 방어를 해가지고 그 매출 자체를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픽 인사이트 서클 볼륨 5, 오늘 준비해 주신 15분의 스피커 발표 세션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15분의 스피커들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번 위픽 인사이트 서클 볼륨 5는 6월 12일 날 예정이었어요. 다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짜가 한 달 딜레이 되면서 저희도 정신이 없었고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거의 스피커분들은 100%, 또 참여 리스너분들도 대부분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위픽 코퍼레이션은 더 많은 마케터들이 프로젝트 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로 무대에서 올라서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위픽은 마케터의 마케터로서 모든 마케터의 시작과 성장을 도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볼륨 6도 올해 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픽 레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오늘 공개된 15분의 발표 영상과 인터뷰를 베이스로 한 컨텐츠 위픽 레터 유튜브와 위픽 레터에 업로드하고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마케터 분들이 이곳에 합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현장 사진과 이야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채널에 많이 올려서 알려주세요. 자, 선물을 나누어 드릴게요.